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뢰를 하다 보면 체중이 너무 비만이거나 많아서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살이 안 쪄요 라고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도무지 살이 안 쪄요 라고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또래보다 마르고 체중이 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내가 뭘 해주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지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살이 안 찐다는 말은 사실 하나의 진단이나 증상이라기보다는 원래 마른 체질부터 시작해서 병이 숨어 있는 경우까지 아주 다양한 상황을 모두 뭉뚱그려서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은 살이 안 찌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료실에서 살이 안 찌는 아이에게 접근하는 5가지 순서를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 아이가 원래 마른 체질인 정상 변이인지 성장 곡선부터 먼저 평가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병이 아니라 그냥 잘 안 먹는 피딩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세 번째, 혹시 흡수장애나 만성질환 같은 병적인 원인이 숨어 있는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가 있는지 감별을 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검사를 할지 고려를 합니다. 다섯 번째, 큰 병원, 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큰 병원으로 의뢰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합니다.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살이 안 쪄요 라고 하실 때는 클리니션들은, 의사들은 그 말을 바로 이제 성장 데이터로 연결을 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몸무게 숫자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의 체중이 변화해 봤는지 그 변화 양상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 데이터로 보는 것을 출발로 하게 됩니다. 살이 안 찌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 원래 체격이 작지만 자기 곡선을 따라 꾸준히 크는 안정적으로 낮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 잘 크던 아이인데 체중 곡선이 점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체중 증가 속도가 감소되는, 영어로 웨이트 필터링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의 몸무게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체중이 절대적인 감소한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 체중에 이어서 키까지 감소하는 경우, 다섯 번째로 사춘기가 늦어서 성장 급증이 안 오는 경우입니다. 이 5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래쪽에 적어드렸지만 지금 몇 킬로그램, 체중이 얼마인가 보다는 아이가 성장하는 그 성장에 따라서 어떤 체중 곡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이가 정상인지 아니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는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과에 오시게 되면, 청소년과에 오시게 되면 항상 현재 체중, 현재 신장도 중요하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를 아마 물어보거나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검진에서 그런 성장 곡선이나 체중 곡선을 보게 됩니다. 잘 먹는다, 잘 안 먹는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아이가 잘 먹으려면은 나이에 맞게 또 먹는 기술이 발달을 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래쪽 표를 보시면 그게 먹는 기술이 연령대에 따라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런 이정표인데요. 생후 0에서 3개월 때는 아이들은 이제 빨고 삼키고 하는 반사적인 먹는 행동을 보이고요. 3에서 9개월 때는 혀를 움직여가면서 오물오물 씹기 시작하고 손바닥으로 음식을 쥐기 시작합니다. 9에서 12개월이 되면 컵이나 숟가락을 불완전하긴 하지만 혼자 다루기 시작하고, 돌후에는 혼자 컵으로 마시고, 두 돌 이후에는 독립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해서 이거 싫어, 저거 줘 하는 의사표현이 들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모유나 분유에서 이유식, 그 다음에 고형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아이들의 이 먹는 그 발달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아래쪽에도
제가 적어드렸지만은 심리 사회적인 발달 부분인데요. 돌 전에는 애착하고 신뢰를 쌓는 시기라 즉각적으로 반응이 필요하지만 이제 돌이 넘어가고 두 돌 정도가 되면 독립심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일관적인 식습관 훈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체중이 적다, 체중이 작게 나간다와 비슷한 정상 변이로서 영양 부족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자세히 물어보는 병력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신체 계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쓰게 되는데 체중이나 키, 머리 둘레를 재고 지스코라고 해서 또래 평균에서 표준 편차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피부주름 두께나 위팔 둘레를 재면 지방과 근육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해석 원칙인데요. 중요한 점은 성장도표를 현재 상태 점 하나로 보지 말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선으로 쭉 그 궤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보통 아이들은 체중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둘레 순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머리둘레까지 키, 체중뿐만 아니라 두위까지도 작다. 이러면 영양적인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성장 부진과 체중 부진의 가장 큰 갈리는 것은 그냥 잘 안 먹는 아이냐 아니면 병적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둘은 나뉠 수도 있지만 같이 겹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장 부진은 크게 아래쪽 도표와 같이 왼쪽 노란 원이 먹기 문제, 피딩 디스오더고요. 오른쪽 파란 원이 기질적인 질환 때문에 진짜 병이 있어서 잘 안 크는 오가닉 디지즈입니다. 그리고 두 원이 겹치는 가운데 부분이 성장 부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숫자를 보면은 왼쪽 아래 성장 부진 아이의 최대 80% 정도는 질환이 아니라 먹기 문제 쪽인 것이고 대부분은 그러면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는 뜻이니 일단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기질성, 즉 병으로 진단된 아이들이 한 명을 확인하기까지는 평균 40건이나 되는 검사를 시행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병일까 하는 불안 때문에 검사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검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레드플래그 사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잘 안 먹는 아이들 피딩, 먹는 것을 병력을 청취를 할 때 단순히 얼마나 먹어요 라고 그것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유념하면서 같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에 영양과 식사 행동입니다. 실제로 3일치 식사를 적거나 일주일 정도 식사를 적어 오게 하는데요. 주스나 간식으로 배를 채우지는 않는지 식사 때마다 아이가 이제 먹기 싫어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신랑이나 갈등이 있지 않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위장관 증상이 있는지 아이가 밤에 배를 아파하거나 혹시 설사나 혈변은 눈에 보이는 게 있는지 삼킬 때 걸리거나 힘들어하지 않는지 입안이 헐거나 항문 주위에 팽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은 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게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전신 단서로 아이가 혹시 열이 나고 잘 처지는지 관절이 아프거나 피부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집안에 염증성 장질환이나 자가면역 질환, 가족력이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게 되면 그냥 잘 안 먹는 아이인지 아니면 혹시 질환이 의심되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한 아이인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하나하나씩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영양검진에서 작다고 알려진 10개월의 남자아이입니다. 40주가 넘어서 3.3kg로 잘 태어났고 4개월까지는 잘 자랐고 그런데 7.8kg까지 체중이 잘 늘었다 중간에 한번 아프고 나서는 체중이 빠졌고 그 뒤로는 더 잘 안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이 형태를 보면은 문제가 모유는 밤에 딱 한 번, 이유식도 소량, 게다가 식사 시간이 1시간이나 되고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서 억지로 입에 주는 형태입니다. 진찰상 체중 키 모두 300분위수 미만이고 머리카락이 가늘고 듬성듬성한 영양 부족의 징후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키가 정상 범위고 크시죠. 이제 성장 이탈의 체중부터 시작해서 키까지 지금 성장 이탈을 보이는 성장 부진 패턴입니다. 이 아이는 병이라기보다는 먹는 방식이나 환경의 문제가 커 보입니다. 이 아이의 경과는 특별한 약이나 검사 없이 원령에 맞는 영양 상담과 식이행동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하게 됐죠. 식사 시간을 짧게 줄이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나이에 맞는 이유식과 고용식을 구성을 하고 부족한 기간에 잠깐 보충식을 병행하고, 이 쭉 경과를 보시면은 12개월, 13개월이 지나면서 식사 시간이 짧아지고 양이 늘었고 15개월에는 어머니가 많이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17개월 정도 때는 이제 별 걱정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식이 행동도 정상이고 내용도 적절해서 나중에 보충식을 끊게 되고 25개월경에는 경과 관찰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셨듯이 이 아이는 살을 찌운 건 약이 아니라 어떻게 먹이느냐, 먹는 방법을 이렇게 바꾼 그 교육과 거기에 대한 행동이 있죠. 이게 성장 부진 아이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살이 안 찌는 아이들은 크게 4가지 또 그 원인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테이크, 섭취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잘 안 먹어서 들어오는 게 적은 경우고, 둘째는 업섭션, 러스, 흡수량이나 손실인 경우고, 먹긴 먹는데 장에서 흡수를 못하거나 살상한 염증 반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죠. 세 번째는 디맨드,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 심장병이나 만성 감염, 암처럼 몸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레귤레이션, 성장 조절입니다. 내분비나 유전, 대사, 심장, 간 질환처럼 성장 자체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음식물이 들어오고 음식물이 흡수되고 음식물이 쓰이고, 그리고 이게 조절되는 뒤 단계 중 어디가 안 좋아지면은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케이스 10개월 아이는 첫 번째, 즉 섭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들 대부분은 먹기 문제, 인테이크 문제라고 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는 삼킴을 방해하는 기질적인 원인이라든지 체중이 잘 들지 못하는 소화기 질환, 그리고 레드플래그 사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삼키지 못하는 기질적인 이유 질환인 경우를 보면 아이가 삼킴을 힘들어하거나 자꾸 토하고 발달까지 늦는다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병들을 배제해야 하는데요. 이 털을 보시면 원인들이 참 다양하죠. 내성마비 같은 신경학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순구계열이나 식도협착 같은 구조적인 이상, 그리고 선천성 신질환 같은 심폐문제라든지 유전성 대사 이상 중에서 과당불내증, 아니면 위식도 역류증 같은 위장관 질환 같이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다 하실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삼키는데 곤란하거나 반복적으로 구토가 있거나 성장 발달에 지연이 함께 있으면은 단순히 섭취 안 먹는 게 아니라 질환 부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신체 진찰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배만 만져보는 게 아니라 온몸의 영양 상태를 쭉 관찰하게 됩니다. 여기 펄을 보면은 몸의 어떤 부위에 어떤 징후가 보이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걸 의심할 수 있는지 정리한 건데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가늘고 잘 빠지면 단백질이나 에너지나 아연 부족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입꼬리가 헐거나 표면이 매끈해지면은 철분이나 비타민, B군 부족한지 살펴볼 수가 있고, 피부가 거칠고 전상출혈이 있으면 비타민 부족, 피와 지방이나 근육이 빠져 있으면 단백질이나 에너지 영양 식조가 있는지, 다리가 휘어져 있으면 혹시 구리병 같은 비타민 D 부족이 있는지, 혹시 이제 이런 경우는 심하면 심장도 커지고 신경반사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그냥 쓱 한번 훑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 증상 뭐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질환을 의심하거나 검사가 필요한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레드 플래그 사인은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로 보호자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이건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이가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성장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질 때, 삼킬 때 아프거나 걸려서 통증을 호소할 때, 밤에 토하고 설사하거나 한 곳이 집중적으로 아픈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혈변을 보일 때, 열이 오래 갈 때, 발달이 같이 늦을 때, 그리고 항문 쪽에 병변이나 관절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신호가 있으면은 그냥 안 먹고 마른 아이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문가 진찰이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먹고 잘 안 크는 아이들은 무조건 검사를 다 해보냐, 그런 게 아니라 검사는 진찰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검사가 있고, 진찰을 기반으로 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검사들이고요. 보통 보면은 빈혈이 있는지, 검사와 찰분 수치가 어떤지, 전해질 하고 간이나 신장 기능은 어떤지, 단백질은 정상 범위 안에 있는지, 염증 수치는 올라가 있는지, 소변 검사, 아니면 필요하면 갑상선 검사 같은 걸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위장관적으로 단서가 있을 때, 특히 대변에서 염증성 질환이 의심이 되거나 혈변 소견을 볼 수 있을 때 오른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6개월 여자아이인데, 할머니가 키우시면서 애가 말랐다, 몇 달째 거의 매일 토한다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입에 넣으면 아이가 뱉거나 삼킨 뒤 토하는데, 주로 고형식을 줄 때 그러고 또 과자는 잘 먹습니다. 설사나 혈변, 야간 증상은 없었고, 신체 계층을 보면 체중, 키, 머리 둘레가 모두 25에서 50, 100분일수록 정상 범위입니다. 진찰도 다 정상 범위에 있고요. 이런 경우는 오른쪽처럼 안정적으로 정상 범위인데 식사 행동 문제만인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구토가 있는 레드 플래그 사인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은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의 식사일기 3일치를 적어오라고 해서 실제 3일치를 분석을 해보면은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가 보입니다. 하루 총 열량은 1140kcal 정도로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구성을 보면 탄수화물이 64%인 반면에 단백질은 8% 정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마이쮸나 쌀과자, 주스, 초콜릿 같이 간식하고 단 음료수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이 아이는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음식물의 구성이 문제입니다. 간식과 주스로 배를 채우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한 간식들이 배를 불러서 고형식 식사를 더 거부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식사일기를 써보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일기를 혹시 대학병원 이런 데서 써달라고 했을 때 이게 번거롭긴 하지만 아예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한번 일주일 정도 물 먹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세세하고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레드 플래그 사인 중에 하나인 매일 토한다 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감별해야 될 것들이 아래쪽에 표해 있습니다. 보면은 수학의 쪽으로도 감별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신경학적으로도, 대사 내부미학적으로도, 또 다른 기타 정서 부분 포함해서 이 감별을 해야 될 질환이 있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다 했는데 검사는 전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반복적으로 구토하는 게 질환이 아니라 반복 구토를 동반한 먹기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드 플래그 사인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 두 번째 아이 그러면은 필요한 것은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치료는 약이 아니고 식사행동을 구조하는 부모님 교육입니다. 이 왼쪽이 식이행동 교육 규칙인데요. 보시면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 하고 식사 사이에는 물만 주고 주스는 하루에 240cc 이하로 제한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식사는 2~30분 이내를 끝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면 폭풍 칭찬하되 양으로는 칭찬도 꾸중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라고 아이한테 압박하는 순간 식사가 짐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아이가 거부하면 강요하지 않고 아주 적은 양부터 좋아하는 음식과 함께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하니 오른쪽 경과를 보시면 2주 만에 아이가 으깬 밥을 먹고 음식을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래에 오신 할머니가 병이 아니구나 안심하면서 아이 먹는 것을 혼내지도 끌려가지도 않고 단호하고 편안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게 이 핵심이었습니다. 영양보충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혹시 그 어떤 질환이 아니라 식사 행동 습관 문제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이들 식사 교육을 할 때 영양보충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양보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고열량 농축분이나 조제식은 적은 양으로도 영양이나 단백질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잘 안 먹는 영양에 따라잡게 쓰고, 둘째 열량 강화제 모든 거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MCT 오일 같은 걸 원래 먹던 음식에 살짝 섞어서 열량을 올리는 방식이고요. 셋째 이제 연장아에게서는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강화된 균형 보충 음료나 분말을 간식 대신에 주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보충식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기간을 약간 이렇게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걸 평생 먹이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식사가 균형을 찾으면 끊고 정상적인 식사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드물지만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케이스를 이야기해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잘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마르고 피하지방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 원인은 뇌하수체 시상하거나 시신경근증에 생긴 종양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반해서 생기는 증상이 눈, 안구가 떨리거나 시력이 떨어지고 이상하게 활동적이거나 기분이 붕 떠있기도 하고 성취는 멀쩡한데 요구량이나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먹는데도 계속 빠진다는 겁니다. 이때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성악과에서 대학병원은 3차 병원으로 언제 의뢰하는지 의뢰하는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14세 여자아이인데요. 1년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10개월이나 탄수화물을 끊었습니다. 너무 체중이 빠져가지고 최근 다시 이제 식사량을 늘리면서 먹기 시작했지만 창백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6개월째 생리도 없고 키는 165cm, 체중은 55에서 38kg까지 빠졌다. 39kg에서 BMI가 14.4로 심각하게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인 식사, 즉 먹는 것을 위한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헤모글로빈이 6.2로 빈혈이었고 무엇보다도 대변 칼프로테인 검사상에서 천체로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장에 실제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데요. 이 아이는 식사행동 문제와 그것만으로 설명이 잘 안되는 기질적인 장염증이 겹쳐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로만 이런 경우에 넘기게 되면 큰 병을 오랫동안 발견을 못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3세 남자아이인데 체중이 500분위수 미만 작고 2살 무렵부터 만성설사에 피가 섞인 정맥도를 보는 경우입니다. 우유를 먹으면 나빠지는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경우는 혹시 우유 알레르기인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알부민이 2.4로 낮아있고 이 많은 단백질이
몸에 섭씨를 하고 있지만 어딘가로 좀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혈소판하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검사를 했었을 때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는 화상구나 총 Ig는 음성이고, 감염성 검사를 했었을 때 감염성 검사도 다 음성이었습니다. 우유 알레르기 검사는 약하게 그 푸드 마스트 상에서 밀크 클래스 2가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이 알부민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나 혈변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맞지 않아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서 더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아이 다 그 소아염증성 장질환이었는데요. 그러면 IBD라고 염증성 장질환은 언제 의심을 하냐면, 증상에서는 밤에 화장실을 갔거나 자주 혈변이나 항문 변변이 있거나 입안에 궤양이 있고, 성장에서는 체중이 정체되거나 키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거나 사춘기가 늦고 여자 같은 경우에 생리가 없는 경우,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빈혈이 심하고 찰결핍성 빈혈이 있고 혈소판이 증가되어 있고 염증 수치가 상승되어 있고 알부민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칼프로텍틴이 상승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아래쪽을 보시면 CRP나 ESR 같은 염증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그 염증성 장질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과 이런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케어키즈라고 소아 염증성 장질환 코호트 스터디가 있는데요. 국내 환자 약 70%인 1284명을 7,000건이 넘는 검체를 수집을 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그 중에서 699명을 진단 시점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항문 주위의 병변이 절반이 넘는 50.6%에 있었고, 특히 남자아이와 특정 표현형에서 더 흔했고, 그리고 항문 병변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전체 질병은 경한 편이었고 성장 지형과는 반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는 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같은 병이라도 성별하고 표현형에 따라서 예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고,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예 중에서는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였는데 그냥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러 왔었는데 좀 창백해 보이고, 그 다음에 눈 공막을 봤을 때 공막이나 결막도 창백해서 그냥 빈혈 검사를 먼저 해봤는데 빈혈 수치가 굉장히 낮게 6점대 이렇게 낮게 나와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이벤트에서 해보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궤양성 장질환으로 나와서 그 후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궤양성 장질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소아의 크론병 아이는 10에서 56% 정도가 성장 부진을 겪지만, 이것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크론병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크론병을 잘 치료하게 되면 성장이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성장 회복 자체가 치료 목표가 될 수가 있고요. 국내하고 아시아 연구를 보면은 생물학적 제재, 안티-TNF를 적용했으면은 항문 수술 위험이 약 79% 정도가 감소했고, 인플렉시막 치료로 사춘기 전 여아에서 따라잡기 성장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적었듯이 시기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면 병이 심했던 아이들도 성장은 캐치업할 수 있고, 다만 성장은 나이하고 성별에 따라 회복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증성 장질환 평가와 그 다음 단계의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진료실에 오게 되면 먼저 빈혈이나 염증 수치, 알부민, 혈분, 대변 검사 등을 하게 되고, 특히 칼프로텍틴을 확인을 해봅니다. 이 중에서 성장 속도가 떨어지거나 레드 플래그 사인이 동반이 되거나 알부민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빈혈이 있고 칼프로텍틴이 많이 상승되어 있고 항문 변변이 있으면 3차 병원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전문 진료를 보시면은 이나 대장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은 뭐 소장 캡슐 내시경이나 MR 소장 조영술로 확진을 하게 되고 앞쪽 애들도 대학병원에서 이런 경로를 따라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네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네 아이 모두 보호자분들은 아이들과 작다, 잘 안 큰다, 잘 안 먹는다 이런 증상으로 오셨고 겉에 표현하는 호소하는 증상은 비슷했지만 이게 다른 것이 아이들 성장 궤적, 성장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레드 플래그 사인이었습니다. 처음에 1번, 2번 아이 피딩 디스오더 아이들은 성장이 낮아도 자기 성장 속도를 따라서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레드 플래그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환이 아니라 먹는 방식의 문제였고 구조화된 식사나 행동 교육으로 좋아진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는 체중이 정체되고 키까지 처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빈혈이나 저알부민, 염증소견, 혈변이나 칼프로텍틴 상승 같은 레드 플래그 사인이 같이 있었고 3차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보니 염증성 장기질환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지금 작냐, 지금 잘 안 먹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아이가 성장이나 체중이 어땠냐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잘 안 먹는 아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지금 아이가 체중이 몇 킬로냐, 성장곡선이 지금 체중이 몇 킬로냐도 중요하지만 체중이나 성장곡선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성장 부진의 최대 80% 정도는 질환적인 게 아니라 섭취나 행동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식이교육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원인은 들어오는 거, 먹는 것, 흡수하는 것, 그리고 쓰이는 것, 저절되는 것, 이 네 축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어디가 원인이 있는지 찾을 수가 있고 만약에 혈변이나 야간 증상, 갑작스러운 성장 속도 감소, 발달지형 같은 레드 플래그 사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경우는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질환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밸루에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검사는 전부 다 하거나 불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성장 패턴과 레드 플래그 사인에 근거해서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